안녕하세요. 4단원 식물과 에너지, 물을 끌어올리는 증산작용, 교과서 132에서 135페이지 내용입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지난 내용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광합성에 대해서 배웠죠?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먼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뭐였죠? 그렇죠.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이때 빛 에너지도 꼭 필요해요. 빛 에너지, 그 다음에 생성된 양분이 바로 포도당이죠. 이때 발생한 기체가 산소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광합성은 이제 완벽하게 알겠어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광합성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얘네들을 도대체 어떻게 식물의 잎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변세포. 오늘 새로운 용어 하나 또 나오네요. 그리고 두 번째, 기공. 이것도 새로 배우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증산작용과 물의 이동. 식물에서 물이 이동할 때 뭔가 이 증산작용이 관여하는 것 같죠? 얘도 역시 새로 배우는 용어입니다. 각각에 대한 용어 잘 알아두세요. 먼저 첫 번째, 공변세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변세포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표피세포가 변한 것입니다. 표피세포가 변한 것이라는 것은 얘랑 성질이 비슷해요. 생김새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다르니까 용어를 다르게 표현했겠죠.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어요. 그런데 공변세포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피세포가 변한 거기 때문에 얘네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고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습니다. 엽록체가 있다라는 건 무엇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광합성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공변세포는 이 두 개가 모여서 기공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뒤에서 구조를 같이 보면서 볼게요. 그리고 공변세포는 안쪽 세포벽이 두껍고 바깥쪽 세포벽이 얇다. 이것도 역시 뒤에서 그림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키포인트, 바로 공변세포는 엽록체를 가진다. 그리고 공변세포의 구조, 지금 요게 나온 이 얘기예요. 뒤에 나오는 그림과 관련지어서 같이 알아두도록 합시다. 사진과 그림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보이는 이것은 실제로 잎의 표피를 현미경으로 찍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주변에 표피 세포들이 보이죠? 비슷한 모양의 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것과 다른 게 하나 보이죠? 바로 이 안에 초록 알갱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엽록체입니다. 엽록체를 표피세포는 가지지 않지만 공변세포는 가지고 있어요. 여기 그림에 모식화된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얘는 뭐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앞에서 구조적인 특징을 봤을 때 이거 하나가 지금 공변세포예요. 이 공변세포 두 개가 모여서 뭐를 이룬다고 그랬죠? 기공을, 여기 가운데 기공을 이룬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구조적인 특징, 공변세포의 안쪽,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쪽의 세포벽은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진하게 돼 있죠, 초록색이. 그런데 바깥쪽의 세포벽은 얇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역시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왔습니다. 기공입니다. 기공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죠. 앞에 부분 우리 공변세포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기공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었죠. 자, 이 공변세포 두 개가 모여서 뭐를 이룬다고요?
여기 기공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여기 이 부분이 기공이에요. 기공이라는 이름은 기체가 드나드는 공간,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얘는 잎의 표피에 있는 구멍이다. 지금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잎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무엇을 연결해주냐면 광합성할 때 필요한 기체들, 그리고 수증기 이런 것들을 이 기공을 통해서 드나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여기서 요거 오타죠.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기공이 하는 게 뭐라고요? 잎의 표피에서 기체, 그러니까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이런 것들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기공은 잎이 있으면 이렇게 잎이 있죠? 그럼 잎이 있을 때 잎의 앞쪽보다는 여기보다는 뒤쪽, 여기에 기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는 닫혀요. 요거는 뒤에 기공이 열리는 원리를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의 키포인트는 바로 뭐냐? 기체와 수증기가 이동하는 통로다. 기공은 기체와 수증기 같이 포함해서 생각해도 되겠죠? 기체가 이동하는 통로다. 그리고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공은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힌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이거는 이제 원리를 살펴보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우리 공변세포 했던 거 기억나죠? 공변세포는 주변 표피세포와 다르게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요.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는 건 광합성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낮에 햇빛이 쨍쨍하게 되면은 이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 얘는 나중에 녹말이 되죠. 이런 유기 양분들을 많이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 공변세포가 주변보다 농도가 높아지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림을 참 못 그렸어요. 자, 이렇게 공변세포가 있고 여기가 기공입니다. 얘가 공변세포예요. 자, 이 부분에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유기양분이 많아져요. 그러면 농도가 높아지면서 주변의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럼 주변의 물이 이 공변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 세포가 뿅뿅뿅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죠. 부풀어 오르면서 이 안쪽에는 세포벽이 두껍고 바깥쪽은 얇아서 안쪽은 조금만 움직이고 바깥쪽은 더 많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안에 기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두꺼우니까 조금만 움직이게 되고 얘는 더 많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공이 열리게 된다. 뒤에 그림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자, 공변세포 있고요. 지금 여기 기공이 닫혔을 때라고 나오죠? 지금은 닫혀있어요. 구멍이 없잖아요. 그쵸? 공변세포 두 개가 이렇게 여기 가운데 기공을 열고 닫게 해줄 수 있어요. 공변세포에 의해서 기공이 열리고 닫히게 된다. 이 공변세포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공의 개폐가 결정되는 거예요. 공변세포는 이렇게 엽록체를 가진다. 주변 표피세포와 다르게 엽록체를 가지기 때문에 얘는 광합성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게 유기양분이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물이 이렇게 농도가 이쪽이 높아지니까 주변의 물이 공변세포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 공변세포가 부풀어 오르겠죠. 그때 이쪽으로 볼게요. 공변세포가 부풀어 오르는데 안쪽의 세포벽은 두껍고 바깥쪽은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만 움직이는데 바깥쪽은 더 많이 움직여요. 얘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닫혀있던 기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공변세포의 구조와 얘네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원리, 자, 기억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다란 풍선으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자, 얘네들이 다 그냥 똑같은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게 부풀어 오르면 그냥 이렇게 판판해지겠죠. 안에 공간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세포벽이 두껍다라는 거를 지금 두꺼운 테이프를 붙였어요. 얘는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주변의 풍선, 옆에 세포벽은 얇아서 얘는 상대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물이 유입됐다. 지금은 이건 풍선이니까 바람을 불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많이 부풀어 오르지 않지만 주변이 부풀어 오르면서 가운데 구멍이 생기게 돼요. 여기가 뭐라고요? 기공입니다. 자, 벌써 세 번째 증산작용입니다. 증산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식물체 안에 있는 물이 수증기의 상태로 밖으로 나가요. 근데 나가는데 어디를 통해 나간다고요? 아까 통로 방금 전에 배웠죠? 기공. 그렇지.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것. 이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거고 우린 땀 흘린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수 있어요. 이렇게 땀이 증발되면서 우리의 열을 식혀주죠.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식물의 온도가 많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물의 증발 과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많이 높아지는 걸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증산작용 관련된 실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책 132쪽입니다. 실험 과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 실린더에 물을 넣어줍니다. 똑같은 양을 넣어주고요. 한쪽은 잎을 모두 딴 나뭇가지를 또 한쪽은 잎이 달려있는 나뭇가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때 식용유를 넣어준다라는 건 뭐냐면 물 위에 살짝 이렇게 식용유가 덮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할까요? 자, 오랜 시간 두면은 이 안에 있는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될 수 있겠죠. 우리는 잎을 통해서 얼마나 물이 증발되느냐를 관찰하려는 거지 그냥 물이 증발되는 걸 관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물이 증발되는 이것은 우리가 변인을 통제하겠다라는 뜻에서 요게 식용유를 이렇게 위에 덮이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일정 시간 후에 관찰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이렇게 나무 잎이 달려있는 나뭇가지를 봉지를 씌워줘요. 그리고 역시 일정 시간 후에를 관찰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결과예요. 이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제 물의 높이 그대로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물의 높이가 살짝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어요. 물의 높이가 이렇게 줄었다라고 합시다. 왜 줄어들었을까요? 아무래도 식물이 이렇게 물을 흡수했겠죠. 근데 얘는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 가와 나의 차이는 잎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다시 말하면 잎이 없는 나뭇가지 같은 경우에는 메스 실린더 안에 물을 흡수하지 못해요. 하지만 잎이 많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물을 잘 흡수하더라.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배운 개념을 같이 붙여볼게요. 나뭇잎에서 우리 이 식물이 안에 있는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날아가요. 다시 말하면 증산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물이 수증기 형태로 날아가겠죠? 잎에서. 이렇게 날아가면 그 나머지 다른 부족한 물을 어디서 갖고 와요? 메스 실린더 안에 있는 물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에는 물의 높이가 낮아진 거고 가 같은 경우에는 잎이 없으니까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높이 또한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실험이에요. 이것에 대한 결과도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비닐봉지 안에 방울방울 물방울들이 생기게 돼요. 요게 물방울이 맺혔다라는 건 안에 수증기가 비닐봉지에 닿으면서 물방울이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 수증기는 어디에서 왔지? 그렇죠. 요 잎에서 식물 안에 있는 물이 잎을 통해서 수증기의 형태로 나오게 된 거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계속 반복합니다.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잎이 있는 이 식물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그 수증기가 비닐봉지 안에 모여 있다가 이제 비닐봉지에 닿으면서 물방울로 맺히게 되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 잎에서 수증기 형태로 물이 날아가는 거니까 잎에 있는 물이 줄어들게 되겠죠? 당연히 줄어든 물의 양만큼 식물은 다시 물을 흡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가지가 있고 여기에 나뭇잎이 달려있는 형태죠. 자, 이 나뭇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물이 수증기 형태로 날아가요. 그러면 줄기 물관을 통해서 물을 더 끌어들일 거고요. 결국에는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게 되겠죠. 이렇게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증산작용 때문이다. 그리고 증산작용은 우리 앞에 배웠던 광합성과 별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공급된 물이 결국에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증산작용은 그냥 우리 보통 증발되는 과정을 생각하면 조금 쉬워요. 다시 말하면 빨래도 옷에 있는 물이 증발되는 거죠. 빨래가 잘 마르는 것을 생각하면 증산이 더 잘 일어나는 조건과 같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빨래가 잘 마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먼저 첫 번째, 빛의 세기는 어때야 할까요? 그렇죠. 빛의 세기가 강해야지 빨래가 잘 마르겠죠. 증산작용은 빛의 세기가 강할 때 더 잘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온도는 어떨까요? 온도 높을 때 빨래 잘 마릅니다. 세 번째, 습도. 습도가 높을 때일까요? 그렇지 않죠. 습도 낮을 때, 그러니까 건조할 때입니다. 건조할 때 빨래 잘 마르죠? 역시 증산작용도 잘 일어납니다. 네 번째, 바람이 솔솔 불면 빨래가 더 잘 말라요. 그러니까 빨래 잘 마르는 조건을 생각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거 정리해 볼게요. 먼저 광합성 다시 보고 갑시다.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양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이때 빛 에너지가 필요하죠. 빛으로 우리 양분을 만들어요.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발생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와 물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처음에 했었죠. 이산화탄소, 기체예요. 얘 어떻게 얻는다고요? 그렇죠. 기체가 드나드는 공간,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만 이동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물, 그러니까 수증기의 형태, 얘도 가능하고요. 나중에 발생한 산소도 기공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기공하면서 공변세포 얘네들의 구조 같이 봤습니다. 이것 역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배운 게 증산작용이에요. 증산작용은 식물 안에 있는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잎에서 수증기의 형태로 날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잎에서 수증기의 형태로 물이 날아가게 되면 잎 부족한 물을 줄기, 물관을 통해서 끌어들이겠죠. 결국에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동력이 된다. 자, 이렇게 온 물은 결국에는 우리가 또 그 물을 가지고 광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광합성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공변세포 무엇인지 구조 생각나야 합니다. 기공, 얘네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죠. 그리고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고 그러면서 기공이 열리는 원리까지 같이 봤습니다. 자, 증산작용과 물의 이동, 결국에는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 문제풀이에 있는 질문 칸을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잘 적어놨다가
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